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윤장현입니다. 오늘은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또 특별하게 좀 토트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막전이었죠. 레스터의 경기는 1대1로 비겼지만 2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뭔가 조금 바뀌었을지 우리 또 김현민 기자님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버턴전에 바뀐 부분을 알아보기 이전에 네. 레스터전에 그러면은 토트넘이 어떤 문제를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리시즌부터 토트넘이 이번 시즌은 약간 기존 4-2-3-1에서 4-3-3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홀딩 미드필더 한 명에 조금은 두 명 미드필더를 전진시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형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격진에는 새로 영입한 솔랑키를 중심으로 이제 손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왔고 이제 브레넌 존슨 오른쪽 윙,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중심으로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섰고요. 이제 포백은 저희가 아는 그 포백이 나온 데다가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조금 문제를 드러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거든요. 파페사르도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레넌 존슨은 진짜 갈 때마다 끊기고 패스도 좀 길게 넘어가고 마무리도 안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가 약간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그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 뭐 그가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포로가 도리어 존슨보다 더 위에서 뛰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존슨이 조금은 투명 인간화 됐고 사르도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면서 보면서 이제 토트넘이 왼쪽 구역에서만 조금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판더펜과 이제 그 우도기 그리고 메디슨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이제 손민 선수가 왼쪽으로 벌리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레스터전에 공격 방향 비율이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6%였어요. 반면에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은 26.5%로 중앙 공격 비율인 27.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항상 축구는 중앙 공격이 가장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앙 공격 비율보다도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그 브레넌 존슨과 파페사르가 부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반전에 이런 문제를 드러내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반 와서는 약간 메디슨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토트넘의 문제가 상대가 압박을 1대1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때는 좀 맥을 추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4-3-3을 쓸 때 홀딩 미드필더가 한 명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쭉 밀리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프리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반복되던 그러다 보니 이제 로메로와 판더펜한테 상당히 많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레스터가 전반전에는 조금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토트넘이 전반전은 압도를 했거든요. 주도를 했네요. 뭐 슈팅 숫자 10대 1이었고요. 유효 슈팅 5회 대 이제 레스터는 하나도 없었고 코너킥도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토트넘이 9회를 기록했고 레스터는 단 하나의 코너킥도 기록하지 못했고 사실 토트넘의 약점이 또 이제 세트피스 수비잖아요. 근데 그 수비를 그러니까 레스터가 전반에는 공략하지 못했고 점유율도 73대 27로 토트넘이 압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 와서 레스터가 1대1 압박을 전반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토트넘이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전후반 다 합친 거거든요. 슈팅 숫자가 15대 7. 이거는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레스터가 6대 5로 하나가 더 많았고요. XG 값도 레스터가 확실히 올라왔네요. 확 따라붙었죠. 반면에 토트넘은 별로 추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유효 슈팅도 토트넘 2대 레스터 3이었고 뭐 이제 점유는 어차피 레스터가 이 경기는 버리고 압박하고 역습하고 이런 패턴을 가져갔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전반적으로는 토트넘이 더 점유하고 더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은 경기 결과는 1대1이 크게 이상하진 않았다. 기대 득점을 놓고 보면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은 그냥 토트넘만 공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한 35분경에 살짝 레스터가 있네요. 그거 제외하고는 토트넘이 압도를 한 건데요. 후반전은
레스터가 어느 구역에서는 도리어 토트넘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동점골을 넣고 나서는 레스터도 뭐 1대1이면은 나쁘지 않은 스코어니까 막판에 조금은 템포를 내리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교체를 통해서 좀 공세적으로 나섰으나 무승부에서 리드를 잡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역시나 이 전반전에 결국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지 못한 부분, 그리고 후반 들어서 상대가 강하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할 때 그에 대한 좀 대처가 미숙했다라는 부분이 지표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는 악재도 있었죠. 예. 기대 위협 그래프인 건데 시간대별인 거거든요. 전반전은 뭐 토트넘이 크게 앞섰으나 후반 와서 다 따라붙은 거잖아요. 다 레스터가. 쫓아왔네요. 예. 아무래도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프 스페이스 하던가 그리고 또 이제 존 14라고 이제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 그 위험 지역 여기 진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근데 1대1 스코어였고 기대 득점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거는 위험 지역에 갔었을 때 세밀함에 있어서 레스터가 더 좋았다.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레스터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실제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슈팅은 바디의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은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콜도바 리드가 이제 힐로 내주고 그거를 이제 그 부오나노테가 전진 패스 주고 거기서 이제 그 바디가 슈팅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잘 만들어간 공격 패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이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하이 턴오버, 그러니까 그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에 이은 공격을 가져간 그 패턴이 10번으로 레스터 5번에 비해 2배가 더 많긴 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은 조금 공격에서의 세밀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의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에 레스터는 5번 중에 2번을 슈팅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압박의 효율성도 레스터가 더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효율적이었던 레스터였고 보시면은 이제 하이 턴오버 이제 10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은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할 때 세밀함도 좀 부족하고 선수들끼리의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도 안 맞았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를 기록을 하면은 거기서는 사실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치를 보면서 토트넘의 공격은 좀 아쉬웠다는 것이 느껴졌던 레스터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결국 브래넌 존슨이 잠수를 탔던 게 크거든요. 이건 이제 드리블 맵인데 뭐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드리블을 6회 시도를 해서 4회 성공시키면서 물론 뭐 수비 진영에서 3번 기록한 거는 크게 의미는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공격 진영에서도 어쨌건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시키는, 특히 하나는 박스 안에서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브래넌 존슨은 일단 공격수는 드리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위험 지역에서 파울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리블 시도도 한 번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실패했다. 영양가가 정말 없었던 이날 경기의 브래넌 존슨이네요. 벤탄쿠르가 경기 도중에 이제 뇌진탕 후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솔랑키도 에버턴전에 발목 통증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1주에서 2주가량 뭐 결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솔랑키는 결국 에버튼전에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3자리의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뭐 솔랑키가 빠지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신입생인 오더베르가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좀 깜짝 카드였어요. 벤탄쿠르가 빠진 자리에 웃음가스로 논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었죠. 지난 경기에는 개막전 징계로 결장했었던 비수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 대신에 클루세스키를 이번 프리시즌에 가짜 9번 그리고 또 이제 메짤라로 좀 활용을 했었잖아요. 강수를 던졌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세스키를 둘 다 동시에 출전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개의 카드가 저는 전부 다 성공. 거기다 손흥민의 가짜 9번까지. 어떻게 보면 4개가 전부 다 대박을 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의 잘 되는 경기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버튼전이었습니다. 먼저 그 오더베르 선수가 그 레스터전 앞두고 이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더베르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오더베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좀 궁금해요.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에 옵션 500만 파운드, 총액 3,000만 파운드에 이제 세론 조항 10%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이 선수를 비싸게 팔게 되면은 10%가 이제 번리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 선수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마르 보면서 상당히 많이 축구를 연습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손흥민 선수를 또 많이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9경기 3골 3도움, 그리고 이제 리그컵에서 3경기 1골, 그리고 또 이제 FA컵에서 1경기를 소화를 한 건데, 이 선수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왼쪽 윙에서 가장 많이 뛰긴 해요. 하지만은 이 선수가 사실상 양발잡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드리블을 칠 때도 양발 드리블도 많이 치고, 예. 그리고 이제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왼발로 패스를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손흥민 선수한테 그러네요.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최전방 공격수도 설 수 있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사실 그냥 공격은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재다능하네요. 네, 그리고 나이도 19살로 상당히 어린 선수인 건데요.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조금 이적 시장이 뭐 아직 남았긴 했지만 좀 갑작스럽게 토트넘에 간다는 얘기가 들려온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적한다는 얘기가 없다가 그 토트넘이 조금은 조용조용하게 가다가 네트 영입 실패하니까 바로 그냥 자꾸 루버 뜨면은 다른 팀들이 낚아채 가니까 네. 예, 데려온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도베르의 강점은 바로 이제 볼 캐리 능력인 거거든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 지표가 이제 볼 캐리 퍼센티지인 거고요. 예. 이거는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 캐리가 다 전진 캐리라는 거거든요. 볼 캐리 중에 드리블로 성공된 횟수 역시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볼 캐리한 맵인 거거든요. 보면 상당히 먼 거리들을 볼 캐리한 걸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좌우에서 전부 다 뛴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박스 안으로 볼을 캐리해서 들어온 능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격 진영에서의 볼 캐리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수비 진영보다는 공격 진영, 사실 의미 있는 볼 캐리들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공격수가 필요한 게 그 전진성의 능력인데, 뭐 정확성을 떠나서 저런 식으로 앞쪽으로 올라가는 능력 자체만으로도 탑재했다는 것이 꽤 인상적인 이 오도베르 선수네요. 이게 사실 그 토트넘한테는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예. 토트넘에서 사실 드리블을 그래도 곧잘 하는 선수는 클루세스키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 클루세스키는 드리블로 돌파를 하더라도 윙에 설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죠. 다시 앞에서 수비가 맞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도 사실 드리블이 물론 좋은 선수지만은 좀 속도로 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네. 브레넌 존슨하고 베르너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그 토트넘에서는 혼자서 볼 캐리를 하던 선수인데, 오도베르가 오면서 오도베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 팀의 드리블러가 좀 새롭게 합류된 이 토트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에버턴전의 오도베르의 기록인 건데요. 일단 뭐 사이드를 밟고 다닌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박스 안까지도 침입을 해줬고요. 예. 패스 성공률 86%를 기록을 했고요. 드리블 성공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2회 성공시키긴 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격수는 드리블을 시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울을 얻어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특히 드리블 시도가 다 공격 진영에 앞쪽.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선 단 하나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민 선수의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룹세스키가 이제 히트맵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지만 사실상 오른쪽 측면을 좀 커버해주는, 네. 그리고 박스 안까지도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좌우 가리지 않고 상당히 폭넓게 움직이면서 가짜 9번의 그런 히트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공격 전반에 걸쳐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볼이 없을 때의 영역과 이제 볼이 있을 때의 영역이, 점유 영역이 조금 달랐거든요. 볼이 없을 때는 왼쪽으로 좀 가면서 수비도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볼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클룹세스키와 함께 좋은 호흡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포로의 영향력도 뭐 이날 경기에서는 뭐 비슷했고요. 네. 그리고 오도베르가 거의 측면을 밟고 다녔고요. 근데 이제 그 클룹세스키의 활약상을 좀 놓고 보면요, 전반에만 클룹세스키가 찬스 메이킹 3회와 드리블 2회를 기록을 한 건데, 드리블 성공 양팀 통틀어서 최다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비수마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요. 패스 성공률도 무려 95%였어요. 그러네요. 예, 킥패스도 좋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라운드볼 경합도 5회 시도에서 3회를 성공시키고, 사실 저 그 도움 기록한 장면도 그라운드볼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패스를 줬던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클룹세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까지도 조금 커버를 해주고, 오도베르가 왼쪽에서 우도기와 함께 또 좋은 전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가짜 9번이어서 중앙 공격 비율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 공격 비율을 조금 올릴 필요성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클럽도 사실 오른쪽 오른쪽이죠. 윙처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하지만은 오른쪽 공격 비율과 왼쪽 공격 비율이 41.7%로 동일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좌우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앙에도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어요. 레스터전은 왼쪽으로만 오니까 상대가 거기만 막으면 됐거든요. 쉬웠죠, 수비하기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단조로웠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토트넘의 공격이 효율적이지 못했지만은 이 경기는 좌우로 벌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결국은 골들은 중앙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좌우에서 흔들어 주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앙 쪽에 공격이 생겼고 거기서 결과를 가져갔던 에버튼전의 스퍼스였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인데 왼쪽 스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도 패스 주고받다가 클루세스키가 접는 동작으로 수비 한 명 제치고서는 볼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저기 클루세스키한테 일단 상대 선수가 5명이 붙어 있어요. 저 축신 모드라고 하죠, 축구 팬들 사이에서. 5명이 붙어 있는 데다가 클루세스키만 무려 9명이 클루세스키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클루세스키가 패스를 내준 거를 컷백을 내준 거를 비수마가 그냥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비스마가 골을 넣기에는 굉장히 좀 쉬웠던 찬스를 만들어준 클루세스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또 다른 강점은 결국은 압박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압박에 있어서의 선봉장이 바로 손흥민 선수거든요.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설 때 최대 가치는 결국 압박과 속도인 건데 그리고 양발 킥에 있는 건데 실제 이건 지난 시즌 기록인 건데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위해 달린 거리가 스프린팅한 거리가 1314m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에요. 와, 이제 대기록이네요.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레드불 제츠부르크와 이제 라이프치 출신이잖아요. 네. 레드불 하면은 거긴 압박이죠. 압박의 팀이잖아요. 그 출신이고 뭐 고든도 많이 뛰고 웨데고르도 압박 굉장히 그럼요.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들을 앞섰다. 많이 뛰었다고 이제 어떤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뺏은 것이냐 이런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확실하게 전방에서 많이 뛰어준다는 것 자체가 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바로 채널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키퍼한테까지도 압박을 해가지고 패스 경로를 제한시켜버려요. 예. 실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풀럼전이었잖아요. 풀럼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채널링으로 상대 수비와 골키퍼의 미스를 유발하면서 두 골의 기점 역할을 압박으로만 이끌어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압박 액션을 취한 게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그렇죠. 와. 나머지 밑에 선수들은 다 20대 선수들인 거거든요. 네. 예, 막시밀리안 바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선수기도 하고 아처도 그렇고요. 그 정도로 압박 영향력을 높게 가져갔고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 수비 작업 지표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1위였어요. 와,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 특히나 이 토트넘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있어서 최전방에서부터 그런 역할을 잘해준 선수가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압박에서 많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난 시즌 리버풀과 함께 가장 압박 지표가 좋았던 팀이거든요. 이거 네. PPDA는 낮을수록 높은 건데 이렇게 좋은 지표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진가가 바로 드러난 겁니다.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이 39회였거든요. 와. 이게 그 지난 시즌부터 모두 다 합쳐서 공격수가 기록한 한 경기 최다 기록이에요. 상대 박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고 열심히 뛰면서 39차례나 공을 빼앗아 왔다. 이런 느낌인데 그만큼 많이 뛰고 그리고 성실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 수비가 어떻게 공을 주느냐 그 타이밍의 센스를 잘 발휘해서 빼앗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손흥민 선수가 조금 속도를 죽이면서 픽포드 쪽으로 가니까 픽포드가 손흥민이 아직은 안 오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볼을 터치하는 순간 가속. 우다다닥 달려가니까 픽포드가 당황해가지고 터치가 튀면서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빈 골대에 가볍게 골을 밀어 넣은 거였습니다. 이날 피포드 평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사실 이른 시간에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섰다 보니까 후반 와서는 조금 그래도 압박 강도를 조금 낮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오웨이 하이턴오버에 무엇보다도 두 번의 슈팅이 연결이 된 거고요. 예. 그중 저기 별 박스한 저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가로채서 골을 그렇죠. 넣은 장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속도 빠른 선수들이 많다는 건데요. 압박이 좋으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예. 판더펜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 전체에서 순간 속도가 37.38km/h로
전체 1위였어요. 와. 손흥민 선수는 순간 속도가 36.08km/h로 30세 이상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빨랐어요. 어허허. 그리고 또 이제 오도베르는 네. 순간 속도가 36.14km/h로 21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지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려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잘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의 철학을 보여준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판더펜이 가로채가지고 이제 드리블을 쭉 치고 쭉 올라왔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수비 진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면서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서 이제 판더펜이 사실 미리 패스 줄 수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붙을까봐 조금 더 치고 가면서 보면서 4명을 완전히 붙어놓죠. 예. 4명을 붙인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해주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를 제치고 이제 또 골을 넣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손흥민 선수도 조금 약간 인터뷰를 했는데 이 판더펜 너무 좀 빨리 올라가지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고 한 번 더 그렇게 올라오면은 나 다음에 못 따라간다. 예, 이런 좀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조금 기분 좋게 끝났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더 그 속도에 있어서는 더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77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있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도 수비 쪽에서부터 달려갔기 때문에 네. 뛴 거리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뭐 해당 기록은 볼터치 49회에 이제 뭐 슈팅 3회를 가져갔는데 이게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요.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을 했고요.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뭐 3번은 많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도베르나 존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쿨루세스키의 침투를 도와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는 뭐 통상적인 센터포워드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20번째 멀티골을 기록한 거거든요. 해트트릭 4번에 이제 9골은 16경기인 건데요.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는 살라 28경기 그리고 바디 25경기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3번째로 많은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위대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멀티골에 힘입어서 제라드와 루카쿠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1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스털링, 요크와 함께 공동 19위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이내에 최소 하셀바이크는 넘어설 걸로 보이고 바디도 이게 같이 가는 형태여가지고 바디는 현역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페르시도 22골이면은 뭐 득점왕 시즌 쉽진 때처럼 않지만 쉽진 않지만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와, 진짜 이 프리미어리그를 한때 주름 잡았던 위대한 공격수들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누적 스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국인 선수만 놓고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역대 9위에 해당합니다. 요크는 이제 뭐 조만간 깨는 거고요. 아넬카도 그렇고 사실 하셀바이크까지는 5골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번 시즌 안에 5위 안에는 들 걸로 보인다. 와. 그러면 아게로, 앙리, 살라, 반페르시 다음에 손흥민. 그러니까요. 외국인 선수는 거의 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프리미어리그의 뭐 지금 현역 선수의 기록 포함해서 통상 공격수의 기록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의 이 골 기록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가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비수마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비수마가 원홀딩에서 잘 버텨줬고 비수마가 이 경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양질의 패스들을 뿌렸거든요. 이날은 좀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롱 패스도 잘 뿌리고 좀 심기일전한 것 같더라고요. 사건을 쳐서 그런지. 그래서 골 넣고 요것도 했잖아요. 이게 사과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과인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리스크가 있는 토트넘 공격 방식에 있어서의 좋은 역할을 담당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히트맵을 보더라도 박스부터 박스까지 단단하게 지켜줬고 특히 이제 하프라인 바로 밑지역이 가장 많이 형성되면서 특히 쿨루세스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쪽 커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이 가장 짙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패스 성공률도 93%를 기록을 했고 롱패스도 7회 시도에서 5회를 성공시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왼쪽은 수비 맵인 건데 태클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중요한 태클을 2번을 성공을 시킨 거고요. 실패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통해서 바로 공격으로 이끌어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 위험 지역에서
골 에어리어에서 클리어링도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패스맵인데 그가 사실 비수마가 볼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좋고 나름 숏패스도 괜찮지만은 이 선수가 롱패스나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는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비수마의 단점인데 이 경기는 좌우로 잘 뿌려줬어요. 아. 그래서 약간은 물론 뭐 피를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런 향기가 조금 나는 예. 살짝 나는 예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비스마로 시작한 게 아니라 딱 이 장면만 보면은 저 8번만 보이면은 토니 크로스 아닌가? 뭐 제라드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로메로네요. 예, 로메로가 이 경기에서도 메디슨의 코너킥을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기록을 놓고 보면은 로메로가 6골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뭐 기록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세트피스 공격에서는 로메로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스퍼스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일단 슈팅 숫자는 레스터전보다도 도리어 2회가 적어요. 네. 13회거든요. 하지만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효 슈팅도 7회였고 그리고 기대 득점이 2.38골. 그 두 골을 넘긴 거죠. 그 점유율도 72대 29로 상당히 그가 좋은 경기, 이길 만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에 조금 위험했던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주도한 경기였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후반 가리지 않고 이날 경기에서는 꽤나 좀 골고루 이 공격과 수비가 좀 밸런스가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물론 뭐 그러니까 토트넘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는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가 에버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이 얘기는 세트피스에서 어쨌든 공중볼에서는 밀리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리스키한 공격을 하는 거는 여전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토트넘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에버턴이 못한 것도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른 시간에 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좀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토트넘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고전하는 경기에서는 전후반 경기력이 확연하게 달라요. 맞습니다.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을 너무 쏟아부었다가 후반전에는 터진 느낌이죠. 예, 반면에 상대가 후반전에 도리어 압박을 강하게 가져오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율도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분배해가지고 뛸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토트넘이 에버턴전을 통해서 그래도 레스터전에 드러냈던 문제들을 상당 부분은 개선하는 전술적인 교체를 통해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개선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일정도를 소화해야 되는 토트넘인데 일단 주말에 바로 이제 또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압박을 갖고 있는 뉴캐슬을 만나게 돼요. 향후 일정은 사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첫 두 경기 일정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스터전 비긴 게 아쉬운 거고요. 에버턴전 이겨서 다행인 거죠. 그쵸. 에버턴전도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으면은 그랬으면 죽음의 일정에서 확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은 반전시킨 상태에서 뉴캐슬 원정을 떠나고요. A매치 주간이 끝나고 나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렌트포드전 치르고 나서 맨유 현재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턴 브라이튼. 이번 여름에 굉장히 영입을 잘한 웨스트햄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글라스너 감독 부임하고 나서 달라졌던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까지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도 있죠. 입스위치 다음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오른쪽에 나타내 주신 게 최근 들어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 베스트 11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포메이션이거든요.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데서는 솔랑키를 그래도 선발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도베를 저는 오른쪽에 배치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서면서 다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동안 항상 그렇잖아요. 사이드 선수는 사이드를 밟고 다니게 하잖아요. 예.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사실 접고 들어와서 슈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면은 상대도 다 알아요. 너무 쉽게 맞거든요. 그냥 조금 변주를 가져가야 돼요. 한 번은 우도기가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손흥민이 접고 들어올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 항상 손흥민이 벌리고 우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구 팬들이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손흥민이 우도기 발사되냐고. 예, 어쨌건 간에 그걸 역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효과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또 이제 그 상대가 강팀일 경우에는 그러면 손흥민을 이제 가짜 9번으로 세우고 예. 그러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고 그러면서 뭐 오도베르 존슨을 뭐 좌우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원도 상대 팀이 좀 만만한 팀이나 이럴 때는 비수마, 메디슨, 클루세스키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예. 반면 이제 상대가 중원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라인업은 조금 수비적으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프리시즌부터의 그리고 첫 두 경기까지의 폼을 놓고 보면은 메디슨보다 클루세스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클루세스키를 쓰면서 뭐 파페사르라던가 아니면 뭐 베리바리라던가 그레이라던가 그런 선수를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뭐 벤탄쿠르라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은 비스마가 에버튼전에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스마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팬들의 신임을 받을 만한 능력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은 안 해서 맞아요. 그런 탈압박과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간결한 패스, 롱 패스를 과연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잘 보여줄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비스마 같은 경우는 볼 다루는 거에 조금 자신이 넘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다가 뺏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은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각각 잘한 경기 있다가 다음 경기는 또 죽쓰는 경기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비스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면 벤탄쿠르는 안정적이지만은 안정적이기만 해요. 예. 안정적인 게 장점이냐 단점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러니까 안정적이기만 하거든요. 지금 같은 4-1-4-1에 가까운 전형을 가져간다면은 그러면은 비수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비수마 또는 앞으로 나올 뭐 사르 또는 이 그레이 등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비수마의 이런 역할이 과연 다음 경기까지 이어질지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혜민 기자님과 함께 토트넘의 레스터전과 그리고 에버튼전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좀 토트넘에 있을 경기들도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는 토트넘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